앞 시간까지는 백제가 건국해서 결국은 영역을 확대해 가는 그 과정이 바로 문화권을 확대하는 과정이고, 또 주변국들의 문화를 백제의 문화로 이렇게 hợp인해 드리는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백제의 문화를 보다 다양하게 하고 보다 수준 높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문화 선진국들하고의 교섭과 교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섭과 교류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그 대외 관계를 얘기하라 하면은 저는 그냥 다변 외교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다변 외교. 종래까지 이제 현재 남아있는 문헌 자료에 의하면은 백제의 중국과의 교섭은 남조하고 그게 기사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나 백제는 이제 북조하고의 교섭과 교류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 백제 외교의 특징을 다변 외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변 외교를 통해서 남조 문화도 받아들이고 또 북조 문화도 받아들이면서 문화의 내용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또 폭이 넓어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남조하고의 교섭, 교류를 좀 보겠습니다. 백제가 이런 다변 외교는 결국은 백제의 국제성을 얘기하는데요. 백제의 국제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용어가 바로 백가제해라고 하는 국호에 부여된 의미입니다. 요 백가제해는 수서 백제전에 나옵니다. 수서는 중국 수나라, 중국 이제 남북조 시절을 정리해서 최초로 이제 통일 국가를 이룬 이 수나라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 수서인데, 수서 백제전에는 백제 국호에 대한 의미를 백가제해라고 했습니다. 백집이 바다를 건넜다. 바다를 건넜다. 이거는 이제 이 백제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해양성입니다. 국제성을 잘 보여주는 용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국제성을 가진 백제였기 때문에 중국의 관계에서는 이제 중국 남조와의 교섭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동진과의 교섭인데, 이 동진과의 교섭이 언제 시작이 된지 확실하지는 않는데 지금 연대상 따져볼 수 있는 중에 하나가 칠지도입니다. 칠지도는 369년에 백제 건초광이 만들어서 371년에 외에 보낸 칼입니다. 칼인데 문헌에도 나오고 실물도 있는 아주 희귀한 자료입니다. 현재 이 칠지도는 일본의 석상신궁에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태화 4년이 나옵니다. 369년. 이 태화가 동진의 연호입니다. 백제가 동진의 연호를 썼다고 하는 것은 동진과 교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무런 교섭이 없었는데 동진 연호를 쓴다는 건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백제는 369년 이전에 동진과 교섭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2년에 건초광이 동진의 사신을 파견합니다. 여기는 이제 건초광의 이름을 여구라고 했습니다. 여구의 여는 백제 왕실의 성이 두 자입니다. 부여입니다. 부여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여시 두 자 있는데 중국의 단자성, 중국 성이 하나잖아요. 오늘 우리 성은 거의 다 하나입니다만 단자성의 영향을 받아서 단자로 만들 때
여자로 표현했습니다. 원래는 부여시인데 줄여서 여, 구는 초고의 그 줄임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초광이 동진에 사신을 파견했더니 동진은 건초광에게 진동장군 영낭낭태수라고 하는 작호를 주었습니다. 백제왕 가운데 중국 왕조로부터 작호를 받은 것은 건초광이 최초입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이후 이제 백제왕실은 중국과 교섭을 가지면서 이제 작호를 쭉 받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동진이 망하고 나서 송이 들어쓰고, 송이 망하고 나서 제가 들어쓰고, 제가 망하고 나서 양이 들어쓰고, 양이 망하고 나서 진이 들어쓰는 요 시기에 마다 백제는 이제 사신을 파견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이게 칠지도인데요. 혹시 실물 보신 분 있어요? 칠지도 실물. 사진은 많이 봤죠?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겁니다. 2001년인가 2년인가 일본 나라 국립박물관에서 칠지도 특별전을 했습니다. 요 하나만 꺼내놓고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일본을 갔는데요. 칠지도 보면서 또 이제 보는 과정에서 제가 얻은 소득이 두 가지였습니다. 전혀 그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얻은 소득이 두 가지였는 게, 하나는 그 전에 이제 일본을 갈 땐 대개 이제 회의로 갔습니다. 공식적으로 회의를 가게 되니까네 잠자는 곳하고 먹는 것이 다 좋았습니다. 내 돈 안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완전 개인적으로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게 되니까네 고급 호텔에 잘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나라 박물관 근처에 이게 여관에 들어가 잤는데, 이거 일본 말로 다다미 아닙니까? 그지? 그게 이제 이불을, 요를 이렇게 깔고 위에는 이제 온풍기가 나오는데 깔고 자는데도 추웠어요. 등이 싫어 못 자겠어요. 그래서 느낀 게, 내가 온돌 체질이구나 하는 걸 새삼스레 느꼈습니다. 온돌 체질이구나. 이제 그거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백제가 망하고 나서 많은 유민들이 외로 건너갔습니다. 외로 건너갔는데, 이 온돌에 살던 사람들이 외로 가면은 일본에서 온돌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 환경에 적응하다 꽤나 고생했겠다. 이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얻은 소득은, 사실 칠지도로 보러 갔을 때는 이 안에 쓰여져 있는 글자, 이 명문 판독 때문입니다. 명문 판독 때문인데, 막상 저기에 이제 유리 상자 안에 넣어놓고 사람들이 쭉 둘러보니까 명문을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조건이 안 돼서 명문을 보는 건 포기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박물관에서 만들어 놓은 팜플렛 봤더니 눈에 딱 들어오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팜플렛에 이 칠지도의 길이가 74.9cm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 74.9cm. 사실 그 팜플렛 보기 이전까지는 저는 이 칠지도의 길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글자. 여기 관심이 있었는데 74.9cm라고 하는, 사실 75cm죠. 너무 정확하게 재서 그랬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떠오르는 게, 백제가 이 칼을 만들었을 때 몇 cm 자로 만들었을까? 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걸 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귀국해가지고 찾아보니까네, 여기 369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4세기 중반 아닙니까? 지금까지 연구 성과에 의하면은 4세기 중반까지 백제는 후한책을 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후한책이 뭐냐 하면은 한자의 길이가 23cm입니다. 사실 이게 자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집니다. 23cm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은 중국이 처음부터 통일국가가 아니죠. 소위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고 진시황이 중국 천하를 통일하잖아요. 그죠? 통일하면서 이 통일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를 정비하는데 그 제도 정비 중에 하나가 도량형 정비입니다. 도량형 정비. 그래서 그 진시황 때 정비된 도량형에서 한자의 길이가 23cm입니다. 이게 참고로 한자의 길이가 23cm라면은 진시황 때 한 말은 오늘날 몇 cc일까? 한 말은 10대죠. 그 한 대는 1800cc 또는 2000cc, 2리터 또는 1.8리터 아닙니까? 그럼 2리터로 잡으면은 2000cc. 그럼 한 말은 20000cc죠. 500리터짜리 맥주 40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진시황 때 한 말은 몇 cc? 대략 얘기해 보세요. 몇 cc? 저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놀랐는 게, 그 자문제 가지고 고민하다 도량형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백제 도량형이라는 그 논문을 하나 썼는데, 이 자는 보니까 진시황 때 23cm 자를 만들었어요. 해가지고 후한 때까지 쓰다가, 그 다음에 삼국시대를 지나서 동진 남조로 들어가면 25cm가 됩니다. 25cm. 그 다음에 수당 때 들어가면은 백제로 치면 사비시대 후기 6세기 중반경에 들어가면은 29cm 자를 쓰게 됩니다. 이게 바뀌어져요.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거는 돌아와서 보니까 백제가 이 시기에 칠지도를 만든 4세기 중반까지도 후한책을 썼다는 거예요. 후한책이 23cm야. 그래서 75 나누기 23 하니까 안 떨어져요. 3점 얼마로 계속 나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중국적 자료를 보니까 후한 이후에 동진 남조 시기에는 25cm요. 75 나누기 25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 자로 딱 떨어져 버리잖아요. 거기서 아이디어 받아가지고 이제 그게 백제 도량을 썼는데요. 그리고 도량형이라는 것은 길이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양도 있고 무게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양과 관련해가지고 하나의 단서가 됐던 게 경남 김해에서 그게 발굴을 양동리라는 데서 발굴을 했는데 청동으로 만든 솥이 나왔습니다. 그게 전한식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네, 용일두입니다. 용량이 일두다. 한 마리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 보고서를 보니까 용일두까지 얘기는 해놨는데, 판독을 해놨는데, 용량에 대해서 얼마인지 이게 안 적혀 있어요. 일두가. 한 마리 양이 얼마인지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굴하신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내가 글 쓰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데 용량을 쟀느냐니까 안 쟀대요. 그래서 이게 청동 소치 김해박물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해박물관 관장한테 전화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용량을 쟀느냐 물어보니까 전시는 해놨는데 용량은 안 쟀대요. 그 부탁을 드렸어요. 용량 재도.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는. 오늘날 지금 2만 cc 아닙니까? 전화상으로 들리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쟀더니 그게 얇은 비닐을 깔고 물을 붓고서 쟀답니다. 쟀더니 1970cc래요. 2000cc죠, 그러나. 2000cc는 오늘날 치면은 뭡니까? 한 대죠. 오늘날 치면 한 대 아닙니까? 오늘날 한 대가 진시황이 도량형 통일할 때 한 마리입니다. 나 그거 받고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가끔 하다면 술 잘 먹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말술 한다 그러지. 두지불사. 말술. 오늘날 말술 하면 2만 cc를 먹어야 돼요. 맥주 500cc짜리 이 컵 40개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진시황 때 한 말은 오늘날 그 페트병 2리터짜리요. 그래서 이제 얻은 결론이 오늘날 상식으로 과거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상식으로. 한 말 하니까 당연히 2만 cc겠지. 이거는 안 된다는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다 이제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렸습니다만은 도량형도 결국은 문화의 일부입니다. 사실은 나라를 다스린 데 있어 가지고는 국가가 운영되려면 세금을 거둬야 됩니다.
세금을 거두려면 얼마큼 거둘 거냐, 이건 도량형이 있어야 돼요. 지역마다 도량형을 다르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통일적으로 해야 됩니다. 통일적으로. 그런데 백제의 도량형은 남조의 도량형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23cm를 썼다가 그 다음에 25cm를 쓰고 나중에 29cm 자를 썼습니다. 실제 부여 쌍궁이라는 데서 실물 자가 나왔는데 눈곱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그걸 다시 계산하니까 29cm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동진으로 또는 남조의 문화를 그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받아들인 문화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도교 관련 도덕경도 이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백제무왕이 저 부에 가면 궁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궁을 남쪽에 못을 파고 그 안에다가 방장선산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었습니다. 방장선산이, 이 방장산은 도교에서 얘기하는 삼신산입니다. 신이 살고 있는 산. 옥내 영주 방장입니다. 신이 살고 있는 이게 그 산인데, 이 궁남지를 만들고 그 안에다 섬을 만들고서 섬 이름을 방장선산이라 한 것도 이 도교 수용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백제왕은 자신의 신하들한테 왕이나 후로 봉합니다. 그럼 자신은 대왕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하들을 왕이나 후로 봉하는 이런 왕후제나 그 다음에 장군호제도 이거는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겁니다. 이 왕후제, 장군호제는 고구려나 신라에는 없습니다. 백제가 있습니다. 외의 경우에는 외왕이 신하들한테 장군호를 주는 건 있지만은 왕후와 후를 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중국의 장군호제와 왕후제를 받아들인 것은 백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영림이니 식점이니 연원이 하는 이런 이제 그 문화도 그 받아들인다. 영림이나 식점, 영림은 이제 그 주역 관계인 거고요. 식점은 점치는 겁니다. 그리고 연원은 이게 이제 일종의 활입니다. 그게 세뇌의 일종입니다. 이러니 기술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태학의 오경 박사도 설치합니다. 태학은 교육기관입니다. 그냥 교육기관이 아니라 유학교육기관입니다. 이 유학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박사가 오경 박사야. 이게 이제 백제 무령왕 때에 설치가 되어지고, 성왕 때 와서는 이 양날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모시 박사 보내달라. 그 다음에 그 열반경에 그 주석서도 보내달라. 이 그림 그리는 화사도 보내달라. 뭐 이런 이제 이 선진 학자와 이 기술자들을 초빙을 하는 그런 그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무령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만들어진 무령왕릉은 이제까지 백제에 없어 새로운 문화입니다. 전돌로서 만든 전축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 이제 공주 지역에서 만들어졌다가 부여로, 사비로 천도하면서 그 전통은 끊어집니다만은 이 새로운 이 전축분 문화를 만들어낸 것도 이제 그게 백제인 것입니다. 사실 전축분 문화는 이 고구려나 신라의 전축으로 그 무덤을 만든 고구려나 신라에는 없습니다. 백제가 갖고 있는 이 하나의 특징이고, 이게 중국 남조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문화들을 이제 받아들였는데요. 이게 가장 최근에 이게 그 공주 무령왕릉에 가면 그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그 공주 백제 무령왕릉과 왕릉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종래에는 공주 송살리 고분군 이랬거든요. 송살리 고분군을 이제 대신 백제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바꿨는데, 그게 그 무령왕 밑에 이제 그게 그 5호분이 있고 옆에 6호분이 있고 그 옆에 29호분이 있는데, 그 발굴을 했더니 전돌이 나왔는데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차 이를 만들었는데 이걸 만든 사람은 건업일이다. 건업이 나옵니다. 건업은
이게 그 중국 남조의 수도가 건강성입니다. 오늘날 지금 남경입니다. 남경인데 이 건강성을 이름을 하기 전에 명칭이 건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남조의 수도 이름이 건읍에서 나중에 건강으로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데 이 건읍 출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그게 나왔습니다. 처음 발굴되고 나서 이거 이제 그게 검토할 때 저도 그게 이 현장에 있었는데 이게 건읍인이라고 이렇게 그 이름 붙여진 거는 최초의 사례여서 굉장히 이제 그 주목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남조뿐만 아니고 백제는 이 북조와도 교섭을 가졌습니다. 그 북조와 교섭의 시작이 저는 이 건초왕 때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중국이 삼국으로 분열돼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마시에 의해서 진이 통일이 되자는 거죠. 통일이 되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이 서진이 망하는 과정에서 장성 북쪽에 있던 유목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게 이제 뭐 대략 16나라에서 5 이민족들 이래가지고 5호라 하고 나라 수가 16에서 5호 16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금은 중국 학계 쪽에서 5호란 표현은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16국 시대라 합니다. 왜냐하면 5호라는 하는 거는 5 오랑캐라 하는 것은 그거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랑캐지만은 그래 16국을 세운 그 당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랑캐가 아니죠. 자기들은 뭐 선비족이다 또는 흉노족이다, 저족이다, 칼족이다 이런 거지 오랑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6국이라는 그게 표현을 쓰지 5호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5호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방금 제가 드린 그 말씀보다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5호를 강조하게 되면 16국은 중국의 역사가 아닙니다. 한족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5호를 강조하면 5 오랑캐, 선비, 저갈, 뭐, 그 강, 뭐, 이 흉노, 이런 이제 유목족이 세웠다고 하는 게 5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강조하면은 한족 문화하고는 별도의 세계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중국사에 포함이 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5호를 떼버린 거고요. 저 입장에서는 5호를 안 쓰는 거는 이건 너무 중국 중심으로 주변국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중심을 보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제 저는 5호를 쓰지를 않은데 결론적으로 이제 16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이제 백제와 관련이 가장 깊은 쪽이 전진인 것 같습니다. 전진. 이 부시가 세웠는데요. 사실 전진은 한때에 하북직을 다 통일하고 어느면 그 기세는 그 중국의 동진까지도 이렇게 잡아먹을 정도의 기세였는데 비수 전투에서 대패하는 바람에 그만 이제 그게 곧 멸망하고 말았는데 전진이 350년에서 385년입니다. 그런데 백제와 전진과의 교섭을 보여주는 자료가 하나는 태평어람에 보면은 382년에 이게 신라 왕이 사신위두라는 사람을 전진에 보냈는데 전진왕 부경과 대화하는 게 나옵니다. 그 해동의 경이 말하는 해동의 일이 옛과 다르구나 하니까네 사신위두가 중국에도 시대가 바뀌고 명호에도 이름에도 변화가 있는 것과 뭐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대화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신라는 백제의 동쪽에 있다 이 기사가 나와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 기사에 대해서 별로 주목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신라의 위치를 지리를 얘기할 때 백제의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그 감이 떠오르죠? 그럼. 근데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이게 신라 왕 지금 내무랑으로 봅니다만 루한이라는 왕이 사신을 전진에 보냈을 때 고구려의 안내를 받아갔다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구려의 안내를 받아갔다 그래요.
그러면 고구려의 안내를 받아갔으면은 신라의 위치를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신라는 고구려의 남쪽에 있다. 이래 돼야 되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백제의 동쪽에 있다 해놨어요. 이거는 결국은 신라의 위치를 얘기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백제라는 겁니다. 그 백제가 기준이 382년 처음 가서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그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고, 그러다가 신라 사신이 백제 사신을 따라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사신이 따라왔으니까 신라의 위치를 얘기할 때 백제의 동쪽에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이다. 그 기사다. 이거는 결국은 신라 사신이 전진으로 갈 때 백제 사신을 따라갔다는 거고, 이는 결국은 백제가 이보다 앞서가지고 전진과 교섭과 교류가 있었다. 이런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백제왕 동호부입니다. 이게 뭐냐, 동으로 만든 호랑이 모양의 이게 부절입니다. 이 부절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근서입니다. 정근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게 그 국왕이 출동하는 또는 지방으로 나가는 장관이나 출동하는 사령관한테 이제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이게 국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검증이 돼야 됩니다. 검증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 정빙서를 반으로 나눕니다.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국왕이 가지고 하나는 이 출동하는 장군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출동하라고 명령이 내렸을 때 그 명령이 진짜 국왕의 명령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맞춰보고 맞으면은 진짜 명령이고 안 맞으면은 이건 가짜죠. 바로 이게 부절인데, 이 백제왕에게 동으로 만들어진 이 부절을 줬다고 하는 이 호부가 있습니다. 호부가 있는데, 여기에 천황이라 하는 것은 중국 황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천황이라는 거 없어요. 16국 시대에 유목족들이 쓰던 최고 지배자에 대한 칭호는 선우입니다. 선우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북 지방에 들어와 가지고 16국을 세우고 이래 하면서 스스로 칭한 게 뭐냐면은 천황입니다. 왜 천황을 칭하냐면은 차마 황제는 못 칭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국 이 남조의 동진이나 이 남조의 이 왕조들을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차마 황제는 칭하지 못하겠는데, 그렇다 해서 왕으로 칭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왕으로 칭하면은 중국 황제 밑엔 제후국이 있잖아요. 제후왕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16국은 중국의 제후국이 아닙니다. 독자적인 국가예요. 그러니까 왕을 칭하면은 제왕처럼 되어버리니까 제왕은 되기 싫다. 그러나 차마 황제를 칭하려. 황제를 차마 못 칭하겠다. 그래서 나온 게 황제하고 제왕 사이에 중간쯤 되는 게 천왕입니다. 이게 뭐하고 연결되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외에서는 뭐가 나면 대왕이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대왕. 이건 대왕은 황제는 아니고 그렇다고 제후도 아닌 그 중간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데, 따라서 이 천왕은 이 중국의 제도는 아니고 16국의 그 제도인데, 여기에 이제 이 천왕이 누구냐 했을 때 제일 한 게 전진왕 부견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 보면은 이미 전진에 최소한 여러 차례 이제 사신 파견이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래 하면 백제는 남조와도 교섭을 하고 거기에 북조의 이 16국하고도 교섭을 하는 다변 외교를 펼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백제 이게 16국에 여러 문화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자연왕, 우연왕 같은 이런 왕호라든가 이 정토 축성이라는 걸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토성을 쌓을 때 회 있죠, 회.
해반죽을 쓰는 겁니다. 그 회를 쓰면 이렇게 김이 막 올라온다 그러대요. 이래 하면은 이 해반죽에서 다져진 토승은 굉장히 강도가 높답니다. 이런 이제 점토 축성과 같은 기술을 그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제는 남조의 문화뿐만 아니라 북조의 문화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천황, 조여, 백제왕, 동호부, 제, 여기 호부가 제1, 제2, 제3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나가는데 그 글자는 이제 그 좀 확인이 안 돼서 네모쳐진 거고요. 요게 이제 그 동호부고, 여기 이제 백제왕이라고 써여져 있습니다. 써여져. 이 16국을 다 통합한 왕조가 북입니다. 그 원래는 위나라인데 삼국시대 조조가 세운 위나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겹치기 때문에 이제 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북인데 이 백제는 이제 북이하고도 교섭을 했습니다. 최소한 440년 그때 교섭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472년에도 북이하고 교섭을 했습니다. 472년의 교섭은, 이거는 이제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그 위서, 그 백제전에도 나옵니다. 그 핵심은 백제 계로왕이 북위의 사신을 파견해서 고구려를 공격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북위가 거절해버려요. 거절하니까네, 이제 그게 계로왕은 이제 북위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440년 또 472년 이 북위하고 교섭을 가지게 됨으로써 북위의 문화도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제가 한성에서 쫓겨서 웅진으로 내려가고 난 이후에 한참 동안은 북위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북위를 뭐라 부르냐면, 위로, 이 북위의 위자에 로는 오랑캐거든요. 포로라 놓자입니다. 또는 흉리, 험륜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되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나 무령왕 때 와가지고는 다시 이제 이 북위와의 교섭을 갖습니다. 가지고 이게 이제 성왕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왕이 사비로 천대 가지고 새로운 도성을 만듭니다. 사비도성은 새로 만든 도성입니다. 도성을 만들 때 어떤 형태의 도성을 만들 거냐 고민을 했을 겁니다. 고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성왕이 이 기본으로 삼은 게, 하나는 그 줄에 나오는 고공기. 고공기는 주로 이제 도성과 간에는 이 도성과 관련되지는, 그러니까 도성을 어떤 형태로 만들 거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제일 핵심이 왕궁이 있고 좌묘 우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족 후시. 그러니까 왕궁이 있을 때 그 왕궁 되게 남쪽을 보게 되니까 좌쪽에는 종묘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직이 있고, 남쪽에는 이 조정이 있고 뒤쪽에는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남으로 쭉 흩어가는 저게 길하고 동서로 뻗어나가는 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리해 놓은 그 도성의 구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당시 백제가 교섭을 바치던 양나라의 건강성, 아까 이제 앞서가지 건읍이라 했는데 건강성, 오늘날 남경. 그 다음 이 시기에 북위의 수도가 낙양입니다. 낙양성. 그래서 낙양성과 건강성을 이게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을 해서 모범 사례로 이제 삼아서 사비도성을 만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북위하고의 교섭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이게 풍납토성에 출토된 연화문 와당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뚝섬 출도 불상이 있을 거예요. 청동 불상. 그것도 이제 북위 불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불상이나 연화문 와당은 바로 백제와 북위와의 교섭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섭에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서 조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있는데요. 백제의 대외 교류하고 국제성은 중국 왕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인도까지도 이게 연결을 갖는 보다 광범위한 국제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나라로서 이제 백제와 교섭을 가졌을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가 임업국하고 부남국입니다. 이 임업국은 베트남 중부 지역이 중심이 되어지는데, 공교롭게도 372년 춘정월에 백제 건초공왕이 동진에 사신을 보낸 그 달에 임업국에 또 사신을 동진에 보냈습니다. 동진에 보냈어요. 그래서 최소한 동진을 매개로 해서 백제 사신과 임업국 사신 사이에 이런 어떤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제 연구 성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부남국은 오늘날 그 메콩강을 중심으로 해서 흥겨한 그 국가인데, 오늘 베트남 지역인데, 특히 일본 서기 헌명기 4년조 543년 백제 성왕 21년인데, 여기 보면은 부남의 재물과 노비 두 구를 외에 보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남의 재물과 노비 두 구를. 이거는 어쨌든 백제하고 부남이 오늘날 베트남 지역인데 우리 교섭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백제가 교섭과 교류를 했다는 걸 이제 이게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와의 교류는 미륵불광사라 사적기가 있습니다. 절과 관련되어진 기록인데요. 이 사적기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능화가 조선 불교 통사라고 하는 저서를 냈는데 그 안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 미륵불광사 사적기에 하면 겸익 얘기 많이 들어봤죠? 겸익이 인도로 갑니다. 중인도로 가요. 간 시기가 무령왕 한 22년, 23년 이때쯤 됩니다. 무령왕은 이 정치도 안정시키고 경제도 안정시킨과 동시에 이제 불교 교단도 정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율을 강조를 하고자 했는데, 그래서 겸익으로 하여금 인도에 가서 계율을 배워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겸익이 인도로 갔어요. 가서 5년 동안 버머, 산스크리트, 버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계율을 공부를 했습니다. 하고서 526년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올 때 인도 성녀 베달타 3장과 함께 귀국을 합니다. 백제에 온 인도 성녀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성녀입니다. 베달타 3장하고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인도 성교와 함께 율부, 계율과 관련된 경전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이제 성왕이 흥윤사에 겸익으로 하여금 흥윤사에 거주하게 하면서 율부 72권을 번역을 시킵니다. 범으로 이루어진 율부를 번역을 시키고 다묵과 해인 등 두 법사라는 이 주석서를 달게 합니다. 번역하고 줄을 다는 거죠. 그래서 율소가 36권입니다. 72권을 번역하고 율소 30권을 저술을 하고 나자 성왕이 친히 비담 신율서라고 하는 서문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미륵불광사 사적기에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은, 이 겸익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도로 유학 간 사람입니다. 인도로 유학 가서 5년 동안의 인섭에서 이제 버머를 배워서 왔습니다. 그리고 인도로부터 직접 경전을 갖고 왔어요. 직접. 그걸 다시 또 번역을 했습니다. 주석을 달았어요.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이전까지 한반도로 들어오게 된 경전은 전부 다 중국에서 번역된 겁니다. 중국에서 번역된 거예요. 그게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겸익이 인도에 직접 가서
율과 관련된 경전을 가서 번역한 것은 이거는 우리 역사에서 최초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번역사를 얘기를 할 때 이걸 빠뜨려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 최초 번역.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는 사실 번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해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중국에서 번역된 거는 중국의 입장에서 번역되어진 겁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번역되어진 거예요. 그 중국의 입장에서 번역된 걸 우리가 이제 이거 보고 이용하는 거죠. 그러나 겸익이 직접 갖고 와서 백제에서 번역했으면 이 경전은, 계율과 관계된 경전은 백제 입장에서 번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세 번째로 얘기될 수 있는 것은 다묵과 해인과 두 법사가 율소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번역에 참여한 이게 성녀들이 꽤 여러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입니다. 그런데 번역에 참석하려면 범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겸익만 범어를 알았던 게 아니고 겸익 이전에 백제는 범어를 공부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이제 그게 추정하는데 단서가 되는 게 백제 최초로 불교를 전해준 사람이 마라난타죠. 그건 아시죠? 마라난타 중국 성녀가 아닙니다. 호성이라거나. 이 마라난타가 범어를 알고 있는 성녀가. 이 사람이 이제 백제에 와서 불교를 가르치면서 범어도 백제 성녀들한테 가르치고 이게 이제 하나의 성녀사에서 맥이 이어져 간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는 이런 이제 인도의 유학생을 보냄으로써 이제 인도 문화 또 새로운 불교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번역해서 백제 나름의 새로운 계율을 만드는 이런 문화를 그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느 면에서는 백제의 그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백제 성왕이 사비도성을 만들 때 주례 고공기도 그 기본 이론서입니다. 도성에 관한 이론서도 보면서 실제 도성인 금강성과 이게 북위의 낙양성을 그게 참조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입증해주는 사례가 하나가 뭐냐 하면은 부여가면 정림사지 알죠? 그 5천 그게 석탑이 있잖아요. 정림사. 근데 정림사라고 하는 절 이름은 백제 때 절 이름으로는 확인 안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발굴하면 고려 때 절 이름은 정림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때 절 이름인 정림사는 이게 이제 그 백제도 그렇게 불렀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정림사라고 하는 절 이름은 중국 남조에 있습니다. 남조 금강성의 가장 핵심적인 사찰이 종산인데 종산에 거기 가면은 정림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남조의 절 이름을 따왔는데 이 도성 안에서 절의 위치를 보면은 그 정림사 가면은 북에서 남으로 길이 쫙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남서 동쪽에 그게 사찰이 그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도성 가장 중심되는 거리에 사찰이 배치되어 있는 거는 이건 남조는 아닙니다. 남조의 정리선 도성 바깥 종산이나 산이 있어요. 그 위치가 달라. 그런데 북위 낙양성에 가면 가장 핵심적인 사찰이 영영사입니다. 영영사가 이제 그 부총목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북위 낙양성의 영영사는 남북으로 뻗은 대로의 오른쪽, 왼쪽, 그게 그 남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왼쪽에 있습니다. 백제는 오른쪽에 나왔습니다. 백제도 남쪽으로 보면은 왼쪽에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남조에서 받아왔지만은 그 다음에 도성 안에서 배치하는 모습은 낙양성의 영영사를 모델로 했다. 이건 결국은 성왕이
그 백제의 사비동성을 만들 때 이 건강성과 남조의 건강성과 북조 북위의 낙양성까지도 참조했다는 이런 이제 그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백제는 건국 이후에 이게 마한 지역을 정복하면서 마한 문화, 그 다음에 고구려 지역을 정복하면서 고구려 문화, 가야 지역을 정복하면서 가야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문화권을 확대하고 문화의 내용도 풍부하게 하면서 동시에 다변 외교를 통해서 남조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북조의 문화도 받아들여서 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문화의 폭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백제 문화가 또 백제 문화의 국제성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고대 동북아시아 공유 문화권을 형성하는데 백제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바꿔 얘기하면은 고대 동아시아사에서 중국 대륙과 만주 한반도 그다음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문화 교류의 핵심 축의 역할을 한 것이 백제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제 그 인정을 받았냐 하면은 공주 부여 익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세계유산에 등재할 때 두 번째 기준이 교류의 그 핵심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불교 문화를 백제가 중국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다시 가야로 신라로 외로 전해줬다. 그래서 고대 동아시아가 하나의 불교 문화권을 형성하는데 백제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라나 가야나 일본이 불교를 받아들인 것은 중국이 직접 전해준 게 아닙니다. 고구려가 직접 전해준 게 아닙니다. 그걸 최초로 전해준 건 백제이죠. 이제 이런 동북아시아 고대 동북아시아가 공유 문화권을 형성할 때 백제 역할입니다. 사실 이게 그 공유 문화권이라는 걸 했을 때 고대 동아시아 공유 문화권을 했을 때 가장 핵심되는 요소가 몇 개 있습니다. 이 고대 동아시아를 하나로 묶을 때 첫째가 언어 소통의 수단으로서의 한문자입니다. 한문자. 한자 다 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국가의 운영 원리로서의 유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종교로서의 불교입니다. 네 번째가 사회를 지속하고 국가를 유지시키는 법체계로서의 율령입니다. 율령은 법입니다. 이게 이제 고대 동아시아 공유 문화권의 핵심 요소가 되어지는데 이게 만주와 중국과 만주 한반도 일본 열도에 있는 나라들이 이러한 요소를 공유하는데 백제가 중심축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봤을 때 백제 문화 속에는 고구려계 부영 고구려의 문화도 있고 사만 신라의 문화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게 삼국사기는 백제왕을 처음부터 왕이라 해놨습니다. 왕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백제식의 고유한 칭호가 있은 것 같아요. 그게 주서 백제전에 보면은 지배청에서는 왕을 을하하라 부른다 이렇게 나오고 민들은 건길지라 부른다 이렇게 나와요. 일반 민들이 백제왕을 부를 때는 건길지, 그 다음 지배청에서는 백제왕을 부를 때 을하하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을하하의 이 하가 고구려에서 이제 그 지배청 귀족을 얘기하고 그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가하고 공문이 상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고구려계 언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들이 부르는 그 길지는 신라의 길사나 가야의 한기와 톡합니다. 한지와.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공통의 문화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게 삼국간의 문화 교류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그 삼국사에 공통되어지는 제도는 현재 많이 없습니다. 그게 좀 유감스러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공통되어지는 이 정치 제도는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공통적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도사하고 격입니다. 도사는 이거는 길도자, 시길 사자인데요. 이건 지방관입니다. 지방관. 지방의 왕을 대신해서 지방에 나가서 지방민을 다스리게, 이게 이제 지방관인데 그 명칭이 도사입니다. 오늘날 치면은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이제 지방관이죠. 지방관인데, 이 도사가 고구려에도 있고 백제에도 있고 신라에도 있습니다. 첫 시작은 고구려 시작돼서 이게 백제를 지나서 이제 신라로 갔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창고입니다. 창고인데 공교롭도 경도 고구려에 있고 백제에 있고 신라에 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경이. 이 고구려의 경은 그 3세기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보면은 집집마다 작은 창고를 부경이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부경이라 한다. 그걸 고구려 벽화에도 보면은 부경이라고 써진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백제로 전해져서 백제에도 이제 경이 사용되고 신라에 전해진 그 신라에도 사용되는데 이제 백제와 하나 달라진 모습이 백제는 단순한 창고만 아니고 이 경을 넣는 중앙 관청을 만들었습니다. 즉, 이 재정관계를 담당하는 관청 이름에 경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관청으로 외경부하고 내외할 때 외경부, 내경부 이게 경자가 들어가는 관청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이 신라에 전해져서 신라에서 경이 창고로 쓰일 뿐만 아니라 관청 이름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공통의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교류의 양상을 봤을 때 하나 드러나는 것은 아까 그 공유문화의 기본 요소가 저런 걸 얘기했는데 저런 문화를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아들인 것은 백제하고 고구려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아들인 것은 백제하고 고구려였고 그 다음에 신라 가야 외는 백제를 통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불교 같은 경우는 백제 성왕이 그 외에다가 그 불교를 전해줬다고 하는 구체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일본 서기에. 또 그 신라의 백제 불교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은 웅진도기에 아까 흥윤사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경빅이 돌아오자 흥윤사에 안치해서 번역을 하게 시켰다고 했는데 신라가 법흥왕 때에 불교를 공인하면서 최초로 지은 절 이름이 흥윤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신 부처가 미륵불이요. 백제 흥윤사에도 미륵불을 모셨어요. 신라고 최초로 불교를 공인하면서 사찰을 지었는데 사찰 이름이 흥윤사 거기에 미륵불을 모셨습니다. 이거는 백제의 영향입니다. 사실 그러한 영향을 보여주는 적으로 들 수 있는 게 신라 부흥왕 521년에 양나라의 사신을 파견할 때 백제 사신이 백길도 안내하고 통역도 해줬습니다. 양서신라절에 보면은 신라 사신들이 양나라의 사람하고 말을 통하게 될 때 백제를 기다려야 한다. 백제의 통역을 기다렸어야 했다. 이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백제 불교가 신라에 전해진 거고 그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흥윤사다. 신라의 흥윤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479년에 가라국의 하지왕이 남제의 사신을 파견할 때도 백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이전까지 한 번도 교섭이 없었던 가라국이 대가야입니다. 대가야가 남제의 사신을 파견하려고 하면은 그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하나는 백길로 가야 되니까 이 백길을 알아야 되고 또 그러한 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하나는 통역이 돼야 돼요.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백제였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478년에
왜 왕이 송나라의 사신을 파견할 때도 이 백제를 경유해서 갑니다. 그 백제를 경유해서 그 물도 공급을 받고 또 배도 수리를 하고서 가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백제 문화가 신라, 가야, 외로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문화들, 불교나 유학뿐만 아니고 율령 같은 제도라든가 사찰 건축 기술이라든가 온갖 이런 이게 백제의 우수한 문화들이 이제 주변국으로 이제 퍼져 나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주변국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동아시아 공유 문화권이 이제 형성이 되어졌는데, 그러한 형성에 가장 밑거름의 역할을 한 것이 백제 문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얘기는 거의 다 이제 뭐 끝입니다. 끝인데, 매듭 짓기 전에 한두 가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역사문화권 정비법이 발효 제정돼가지고 이제 그게 발효되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고민인데, 그 역사문화권 정비법의 문화권 이름들이 기준이 들쭉날쭉해요. 이게 사실 하나 제일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한라 또는 가야, 마한 이런 거는 이제 나라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라 중심인데 중은 이건 나라가 아니요. 신라가 오소경 만들잖아요, 그죠? 이건 그 다음에 예매, 이건 나라가 아니요. 그 같이 이제 문화권을 하는데 명칭을 정할 때 통일된 기준이 없어. 이게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 딱 들으면 이미 상이 형성되잖아요. 어떤 것이다 하는.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이름을 정할 때는 좀 더 통일성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그 법이 막 제정돼 버리고 나버리니까네 상당히 좀 이제 고민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이 지역하고 관계된 이제 마하문화권이 이렇게 하나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 하다 보니까 사실 마한 진한 변환이 사만의 하나입니다. 사만의 하나인데 마만 딱 내니까 진한과 변환이 죽어버렸어요. 진한과 변환은 없어. 분명히 사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하나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그게 일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모두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무슨 권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그 이름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 이름에 너무 집착해서 안 된다. 사실 백제 역사 문화권이라는 속에는 나중에 이제 7세기 이후로 들어가게 되면은 신라 문화가 많이 있는 거죠. 7세기 이후에 백제 권은 전부 신라 땅 아닙니까? 660년 이후에는. 여기는 이제 신라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들었으면 고려 문화가 되어버린 거고, 그 다음에 조선 문화가 되어버려요. 그게 문화의 중첩성,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문화의 중첩성이 있기 때문에 이 중첩성을 버려서는 안 된다. 버려서는 안 된다. 자칫하면 이제 이름에 매여 가지고 그게 하면은 생각지도 않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문화의 그 중첩성을 이제 충분히 좀 염두에 두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와 사적으로 지정되거나 국가 지정 문화 지정된 데보다는 지정됨으로써 나오는 그 주변이 있잖아요. 보호구역 같은 거. 이런 데가 상당히 지금 그게 제약을 많이 받아요. 건축 행위들. 근데 여기 돈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지정구역이 아니니까. 근데 백제 역사문화권 정비법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도 이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유적지 주변이 유적지하고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 해야 될 거냐. 그 여기에 이제 그 중점이 두어지고, 이 역사문화권의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은 이 그 문화권에 있는 그 문화를 통해서 그 지역민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에 대한 정체성 확립, 그걸 통해서 이제 이게 이 경제적인 그게 효과를 창출하는 것,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루어야 될 그 목표입니다. 즉 문화유산, 문화재가 내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보다 더 풍부하게 해주고 가치 있게 해주면서 경제적으로도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문화가 하는, 이제 그러한 새로운 이 전통을 확립시키는 게 그 최종적인 목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